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승선이 보일 때쯤 누군가가 결승선을 10km 더 뒤로 옮겨버립니다. 다시 죽어라 뛰어서 겨우 도착할 것 같으면 또 옮깁니다. 아무리 달려도 절대 도착할 수 없는 결승선. 지금 대한민국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현실이 딱 이겁니다. 30년 전에는 은행에 돈만 넣어두면 연 38% 이자가 붙었습니다. 워렌 버핏 평생 수익률이 21%인데 그냥 예금만 해도 그보다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2%대 중반입니다. 물가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죠. 강남 아파트가 10억, 20억씩 오르는 동안 여러분 월급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돈은 누가 만들까요? 정부요?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중앙은행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의 90% 이상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들이 만들어냅니다. 어떻게요? 바로 대출을 통해서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신용창조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억을 맡깁니다.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약 7%만 보관하고 나머지 9,3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그 사람이 9,300만 원으로 뭔가를 사면 그 돈이 또 다른 은행에 들어가고 그 은행도 또 93%를 빌려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처음 1억이 최대 14억까지 불어날 수 있어요. 이걸 통화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경제에서 돈은 찍어내는 게 아니라 빌려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뭘 했냐면요.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이걸 있어 보이게 양적 와한화라고 불러요. 원리는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국채나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 대가로 돈을 풀어요. 경제에 피가 돌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중앙은행이 푼 돈은 100%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행은 이 돈을 어떻게 배분할까요?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천만에요. 은행은 신용점수라는 걸 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있나 없나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신용이 높고 담보가 있는 부자들한테는 연 3, 4% 금리로 수십억 척척 빌려줍니다. 반면에 사회초년생 청년은요? 몇백만 원 빌리는 것도 10%가 넘어요. 이건 은행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게 은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싼 이자로 수십억을 빌린 부자들이 뭘 했을까요? 공장 짓고 일자리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부동산을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인데 금융에서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 돈 10억에 은행에서 20억을 3% 금리로 빌려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년 후 그 아파트가 33억이 됐다고 칩시다. 10% 올랐죠? 근데 내 실제 수익률은요? 은행 이자 6천만 원 빼고 2억 4천만 원 수익입니다. 내 돈 10억 기준으로 24% 수익률이에요. 아파트는 10% 올랐는데 나는 24%를 번 겁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마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게임에 참여하려면 일단 시드머니가 있어야 해요. 월급 300 받아서 생활비 빼고 100만 원 저축하면 10억 모으는데 83년 걸립니다. 이자 안 받고요. 그 사이에 집값은 또 얼마나 올라 있을까요? 이걸 경제학에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일반 인플레이션은 라면 값, 커피 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자산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 가격만 미친 듯이 오르는 현상입니다.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 라면 값은 똑같이 내는데 집값만 로켓처럼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집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상위 1%가 가진 자산이 하위 90% 전체가 가진 것보다 많습니다. 하위 90%면 사실상 미국 국민 대다수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역사를 좀 알면 소름이 돋아요.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 이런 양극화가 있었거든요. 대공황이 왜 터졌는지 아세요? 소수가 부를 독점하니까 대다수는 소비할 돈이 없어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으니 경제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소득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8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예요. 일본 38%, 미국 34%인데 우리는 거의 80%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 전체의 부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 자산이 줄어드니까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각국 정부가 새로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고 그 돈을 국민한테 직접 뿌리는 거죠. 국채가 뭐냐면 정부가 쓰는 차용증이에요. 돈 빌려줘.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30년 후 미래 세대한테서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과 같아요. 쉽게 비유하면 부모님이 신용카드로 펑펑 쓰고 그 빚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청년층이 부모 세대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본 원인이 여기 있어요. 먼저 양적 완화로 빈부격차가 벌어졌고 이걸 메우려고 재정을 늘렸는데 그 비용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 부담으로 전가된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청년층의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73%입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아요.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바뀌는 대출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확 늘어나죠. 집값 따라잡으려고 빚내서 집 산 청년들이 금리 오르면 이자 폭탄 맞는 구조인 거예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해외 주식에 몰릴까요?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해외 투자하는 건 쿨하고 힙해 보여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이 단지 유행 따라서 밤새 미국 주식 차트 들여다볼까요? 천만에요. 이건 힙한 게 아닙니다. 유행도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환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환율은 우리 돈과 다른 나라 돈을 바꾸는 비율입니다. 2022년 초만 해도 1달러에 1,100원이었어요. 지금은 1,4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원화 가치가 25% 이상 떨어진 겁니다. 2022년에 1천만 원을 장롱에 넣어뒀으면 달러 기준으로 지금 그 가치가 750만 원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산의 25%가 증발한 겁니다. 누가 훔쳐간 게 아니에요. 통화 정책이 내 돈을 녹여버린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통화 위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건 그 나라 국민이다.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버리기 시작하면 그 통화는 끝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원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조기 경보예요. 광산 속 카나리아가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카나리아가 노래를 안 부른다고 탓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레버리지 투자, 빚내서 투자, 코인 올인,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방에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이 진짜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나락으로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예요. 왜냐고요? 10% 손실 복구하려면 11%만 벌면 돼요. 근데 50% 손실 복구하려면 100%를 벌어야 합니다. 반토막 나면 원금 회복에 2배 수익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자동화된 투자 체계를 구축해 놓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자동화 투자가 뭐냐면 내가 매번 결정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급여가 입금되면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이 달러로, 또 일부는 ETF로, 나머지는 금으로 자동 배분되게끔 설계해 두는 거죠.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에요.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보다 위험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비율을 설정할 때는 상당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결혼 계획이 있는지, 언제쯤 목돈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까지 전부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번 세팅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재테크보다 시테크가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대, 30대 분들이 하루 종일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이에요. 젊은 시절에 가장 풍부하게 보유한 자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그걸 매일 차트 들여다보는데 소모하면 정작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에요. 투자는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 남는 시간은 본업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데 활용해야 합니다.
복리라는 개념도 꼭 알아두세요.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 달리로 넣으면 10년 후에 200만 원이 돼요. 근데 복리로 넣으면 약 26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토록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크게 잃지 않으면서 연평균 20% 수익을 60년 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연 5% 수익률이라도 30년에서 40년간 복리로 굴리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잘 살고 행복해 보이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자산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10억 원인 셈이죠. 근데 자기 통장에는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나만 뒤처진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평균값이라는 건 전부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슈퍼 부자 몇 명이 숫자를 확 끌어올려 버립니다. 중위값은 다릅니다. 전체 인구를 자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재산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 금액이 대략 1억 원 정도입니다. 평균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3천만 원 수준이 실제 중간값이라고 볼 수 있죠. 10억이 아니라 2억 3천이에요. 이 사실을 인지하면 상대적 박탈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목표 설정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러 자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가 왜 중요하냐면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란 국제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돈이에요. 석유를 사든 반도체를 사든 대부분 달러로 결제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화량을 늘려왔습니다. 양쪽 다 돈을 찍는데 한쪽이 더 많이 발행하면 당연히 그 화폐의 구매력이 더 빨리 하락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원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인 셈입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금 시세가 1g에 23만 원을 넘어섰어요. 한 돈에 80만 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g에 10만 원대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상승폭이죠. 왜 이렇게 금값이 오르느냐 하면 전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으로 몰리는 거예요. 금은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종이돈은 정부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되지만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도 알아두세요.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산을 담는 바구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종목에 올인하면 그게 망하면 다 잃지만 여러 자산에 나눠 담으면 위험이 분산됩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 부동산산 같은 자산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가 떨어질 때 다른 게 오르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인데 특이한 점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금과 비슷한 성격이 있죠. 흥미로운 점은 나스닥 지수와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변동폭이 대략 3배 정도 더 큽니다. 반면에 금은 나스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좋은 재정 습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저축 금액을 먼저 확정해 놓고 나머지로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선저축 후소비라고 해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이걸 정해두지 않으면 급여를 전부 소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1억 원 모으기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많이 회자되는데요. 저는 금액 자체보다 1억 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여정을 통해 소비 습관이 잡히고 재정관리 역량이 길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패의 가장 가혹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출할 때 빌려주는 측의 심사 책임도 함께 따지는데 우리는 빌린 쪽에만 끝까지 책임을 지웁니다. 실패의 경험 없이 성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실패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죠.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분노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옵니다.
도전하고 싶어도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걸 아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정리하자면 현재 청년 세대가 처한 환경이 녹록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분노할 만합니다. 정말로요. 근데 그 분노에 매몰되어 있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투자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시간은 자기 성장에 집중하며 복리의 마법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요. 계속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옵니다.